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매의 첫 번째 시간, 경매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경매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용어들을 좀 살펴볼 계획인데요. 자, 보시면 경매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경매의 종류, 경매의 장단점, 그리고 경매 제도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나 하는 것들을 하고,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 이렇게 공부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의 무엇인가, 경매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경매에서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경매에서의 의미에서의 경매가 있고,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의 의미의 경매가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매에서는 다수의 가망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 물건을 입찰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붙여서 매각하는 방식을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에서의 경매가 바로 법원 경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충당하는 절차, 그것을 법원 경매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법원 경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법률적 의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 집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 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말하며, 금전 채권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든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집행을 분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하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실행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을 실제로 압류해서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형태를 강제 경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제 관리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실제로 팔지는 않고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취해가는 방식을 강제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 권원을 어떤 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부동산 경매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판결 같은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 경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담복 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임의 경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 내용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그 내용이 실질적 경매하고 형식적 경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경매는 부동산을 실제로 매각해서 그 매각한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시키는 경매를 실질적 경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부동산에 매각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부동산을 이해관계자들끼리 돈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경매가 있는데 그런 경매를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주고 가시게 되면 자녀분들이 그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 자녀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좀 다툼이 생기면 그 자녀분들끼리 이것을 서로 지분으로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매각해서 돈으로 지분대로 나누자 이렇게 판결이 나거나 할 때 그러한 것을 그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기만을 위한 그런 경매를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는 4가지 자산을 분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4가지 자산은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압류재산이죠.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압류자산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세금을 갚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공매로 팔아서 그 세금을 걷어가는 형태를 압류재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탁재산과 국유재산, 그 다음에 유입자산인데요. 수탁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즉 기업체나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이 그 비업무용 부동산들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겨서 그 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파는 그런 재산은 수탁재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유재산은 국가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그 국가의 재산을 이제 다 효용성이 없거나 또 여러 해 동안 사용하고 남은 잔존 가치가 없는 그런 국가 재산들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을 국유재산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입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자기 재산으로 유입시킨 그런 재산을 유입자산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재산을 분류해서 공매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다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경매의 종류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부동산의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한 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시키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강제경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강제경매는 대부분 법원의 서류를 갖고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을 강제경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강제로 그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시키는 그런 절차를 임의경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경매는 주로 은행권에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임의경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서류,
권리가 되는 서류를 우리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채무명의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2002년도에 집행권원이라는 말로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집행권원이 어떤 것들이 있냐, 즉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일정한 집행권원이라는 게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를 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 그것을 우리가 강제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밖에 법률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은 판결문, 즉 법원이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 그런 판결문이 가지고 있다가 그 판결문대로 이행이 안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급명령문이라고 있죠. 법원에서 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언제까지 금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 지급명령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또 화해조서, 조정조서, 둘 다 집행권원인데요. 화해조서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채권 채무 관계자가 법원에 가서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다가 서로 좀 양보하고 해서 화해가 진행되면 그것을 서류로 남겨놓은 것이 화해조서죠. 또 조정조서도 화해조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소송까지 갔다가 이제 그 조정하는 판사님이나 조정하시는 분이 양쪽에 조금씩 양보하는 것을 서로 얻어내서 조정이 될 때 그걸 서류로 만들어 놓는 것을 조정조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조정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면 조정조서 갖고 곧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증서와 청구인락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정증서는 보통 우리가 말하면 공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공증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차용증 한 장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으로 받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행을 청구하고, 그대로 이행이 안 될 때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는 게 좀 서로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러나 공정증서는 그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그런 계약에 대한 이 서류들을 공증을 해주는 법률사무소에 같이 가서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공증을 하고, 그 공증에 있는 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에 있는 그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공정증서 뒷면에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을 공정증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인락조서는 역시 내 채권이 얼마라고 이다라고 청구를 하고, 그 청구한 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승낙을 한 상태를 서류로 만들어 꾸며놓은 것이 이제 청구인락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청구인락조서대로 또 이행이 안 되면 그 서류 갖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명령, 과태료, 이런 것들도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그런 강제집행 서류가 될 수 있고요. 또 민사집행 그 외의 법률상 그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정조서라든가 파산자 채권표, 그리고
회사 정리 채권표, 또 중개 화해주소 및 중개주소, 형법상 배상명령, 이런 토지보상금 재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서류에 의한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요. 이쪽에 그 외 법률상 집행권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아마 자주 볼 수 없는 사항들이고, 민사집행법상에 나오는 집행권들은 경매 절차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권한들입니다. 자, 경매를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해보면, 압류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환가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배당, 즉, 변제하는 절차다. 자, 세 가지 크게 경매를 단계로 보면, 압류 단계, 환가 단계, 그 다음에 배당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서류상 빼앗는 거죠. 빼앗아서. 그 다음에 환가는 그 빼앗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환가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자의 그 채권을 변제하는 과정, 즉 그것을 법원에서는 배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압류, 환가, 배당, 이것을 경매의 세 가지 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강제경매는 법원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경매를 강제경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동일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경매 신청을 할 때 집행권한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행권한이 필요하면 이제 강제경매가 되는 거고요. 집행권한이 필요 없으면 임의경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절차의 정지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정지가 되느냐 하면,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역시 법원의 판결문 같은 서류를 갖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경매를 절차를 정지시키는 그런 판결이 또 있어야만 강제경매는 정지시킬 수가 있고요. 임의경매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을 하면 임의경매는 경매가 절차를 정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적 효과로 본다 그러면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보권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표시만 하면 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의 빚을 갚게 되면 낙찰받은 후에도 그 경매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취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그렇게 경매가 없었던 걸로 취하가 되려면 바로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그 동의서를 구한다든가, 또 취하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강제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임의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상 흠이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강제경매는 역시 청구 이의 소송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임의경매는 그저 단순하게 이의 신청만으로도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송달 방법이 좀 다른데요. 강제경매는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또는 특별히 채무자한테 먼저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는데요. 그 통지가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한테 통지가 도착해야만 효력이 있는 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발송주의도 예외적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IMF 때 워낙 금융기관들이 급한데 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꼭 도달해야만 경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런 채무자들한테 발송만 하면 지금 경매를 진행합니다 라는 내용을 채무자들한테 발송만 하면 경매에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발송주의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만 우리가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조금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다 한 가지로 법원에서 주체를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또 환가하는 주체도 그렇고 경매 절차도 전부 다 법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의 그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경매의 장점과 단점. 이것은 장점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시세보다 싼 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매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요. 시세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저감을 시킵니다. 가격을 할인해서 팔게 되는 거죠. 즉 이번 달에 1억 원으로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 달에 경매를 진행할 때는 20% 깎은 8천만 원에 그 경매로 팔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만약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진행할 때는 또 20% 깎은 6,4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런 그 경매 절차의 구조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서울 지역만 그렇고요. 지방, 보통 지방은 30%씩. 즉,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은 20%, 지방은 30%씩 이렇게 가격을 저감시켜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싸게,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주면 금매 가격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에서는 3억짜리를 유찰돼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 20% 뺀 2억 4천에, 즉 6천만 원을 깎아서 팔기 때문에 금매 가격하고는 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매 거래 자체가 어떻게 해서 안전한, 우리나라의 매매 거래 시스템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매 거래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지죠.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A가 B한테 파는 상황이다. 그러면 A가 처음에 계약금 10%, 즉 3천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약 40% 정도 합니다. 중도금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잔금 50%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통 매매 거래를 하는데요.
자, 중도금까지 건너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도금까지 건너간 상황에서는 매도자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받았는데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직도 자기 소유로 되어 있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건너갔는데도 자기는 영수증 2장만 갖고 있습니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고도 등기부등본상에 아직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팔 수가 있죠. 또 팔 수가 있죠. 실제로 2003년도에 3억짜리 아파트를 4사람한테 중도금까지만 받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해서 그 전체 금액을 챙겨서 매도자가 사라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매매거래 시스템이 위험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매만 그러냐? 전세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약도. 자,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하는 경매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왜? 법원에서 우선 그 경매 나온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에 가서 이 부동산의 번지가 어디고 이 부동산의 토지 면적이 얼마이고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면적은 얼마이고 구조는 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용도는 뭐고 이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임차인이 어떤 권리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현황 조사를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공표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매 매각 절차도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조사도 법원에서 하고 매각 절차도 법원에서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에다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그 소유권까지 다 넘어온 상태로 그 낙찰자가 등기를 받아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매매 시스템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토지거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갈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서 갑자기 땅값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이죠.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반 매매로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지역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런 허가 절차 필요 없이 여러 가지 허가 절차 필요 없이 그냥 낙찰받아서 잔금만 납부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번째는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 사무실의 그 전면에 이제 그 매매 얼마다 또는 전세 얼마다 이렇게 광고를 붙여놓은 것들을 보셨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마 아파트 아파트 2분의 1 팝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에서는 아파트의 2분의 1도 경매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보통 남편 명의로 다 등기를 하게 됐죠. 그러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보면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이 아파트를 사주게 되면 젊은 분들이 등기를 남편 명의로 반, 또 부인 명의로 반, 이렇게 2분의 1 지분으로 각각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갑돌이가 2분의 1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을순이가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매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경매에서는 요 갑돌이가 자기의 지분 2분의 1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이 갑돌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아파트 반 지분 사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경매에서는 2분의 1 지분도 상당히 좋은 투자 물건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2분의 1로 나왔으면 1억 5천에 나오겠죠. 그러면 1억 5천에 나왔는데 반이니까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번 유찰됩니다. 한번 유찰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데요. 1억 2천만 원에 유찰된 그 가격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억 2천에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을순이한테 내가 1억 2천에 싸게 샀으니까 당신한테 시세는 1억 5천이지만 1억 4천에 조금 싸게 당신한테 팔 테니까 다시 사가세요. 여기서 되파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진 을순 씨가 나는 살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을순 씨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2분의 1 낙찰받은 사람이 그럼 그 지분을 나한테 파세요 해서 그 지분을 시세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시세대로 사가지고 2분의 1 지분 받아 살 때 싸게 샀기 때문에 전체를 조금 싸게 팔아도 역시 그 매각 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또 만약에 그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그러면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다 팔아서 돈으로 반반씩 지분으로 나누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도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2분의 1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집이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대지가 있죠.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 주택을 산다, 또 건물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과 토지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경매에서는 이렇게 건물이 위에 서 있는데 그 밑에 땅만 경매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땅만 낙찰받은 사람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그 땅에다 건물을 짓거나 그 땅을 개발하거나 그 땅을 개간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땅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사람이 땅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로 땅만 그 위에 이미 주택이 건물이 있는 그런 부동산의 밑에 있는 땅만 경매로 나온다면 아무도 잘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땅만 경매 나오는 것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땅을 낙찰받을 때 보통 땅만 나오기 때문에 원래의 감정 가격의 한 반 정도, 2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땅의 가격이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러면
4억짜리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2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2억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분처럼 경매를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2분의 1 가격인 2억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2억의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위에 건물을 갖고 있던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와 자기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어쩔 수 없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는 그 밑에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는 땅을 낙찰받아도 그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한테 자, 내 땅에 있는 건물 철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철거하시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럼 내 땅 사용료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사용료를 지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지료라는 게 보통 감정가격의 5%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4억의 감정가격이라고 하면 5% 정도에서 결정이 되면 2천만 원 정도 하죠. 자, 2천만 원을 매년 연 2천만 원이 땅 소유자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그 2천만 원이 투자한 가격으로 볼 때는 2억을 투자했으니까 땅만 낙찰받은 경우에도 약 1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반지분을 사는 투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땅만 경매로 나왔을 때의 기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예로 들면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자, 이 도로. 도로를 팝니다. 부동산 사무실 앞에 가서 그 써붙인 그런 내용 중에 도로를 팝니다. 매매로. 이렇게 써붙인 걸 보시지도 못하겠지만 실제로 도로를 매매시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도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나오는 도로를 그러면 어떤 투자 기회가 되느냐? 이 도로가 재개발 구역에서 만약에 도로가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싸게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로의 가격이 계속 유찰되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를 재개발 구역에서 싸게 낙찰을 받게 되면 재개발 구역에서는 자, 재개발 구역 내 도로에서는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내 90제곱미터 이내죠.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좋은 투자가 되겠죠. 자, 90제곱미터 이상이다.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 사람도 분양권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서만 도로 경매가 좋은 투자권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자, 지방도로나 국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방도, 국도, 도로 내의 땅도 개인 땅이 가끔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도로나 국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내에 그 토지가 개인 땅인데 그게 경매로 나왔을 때 싸게 낙찰받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다가 지금 내 사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좀 내 사유재산권을 지금 마음대로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가세요 라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또 예고등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지저분한 등기 권리 관계들이 낙찰받고 나면 그 이후에 깔끔하게 정리돼서 낙찰자 앞으로 정리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다음에 권리관계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넘어온다. 이것도 경매의 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경매가 장점만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경매의 단점을 좀 살펴보면요. 경매에 대해서 전반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대해서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어야 경매도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수익을 챙기고 재테크를 하려면 반드시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매 물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반 매매나 일반 그 매매, 부동산을 통한 일반 매매에서는 자, 부동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보세요.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여러 가지 안의 내용들을 서류상으로는 좀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 현장에 가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질 않습니다. 지금 뭐 주인인 경우에는 자기 집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매를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집 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리가 만무하죠. 또 세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그 집에서 참 잘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인데 그 집이 경매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낙찰 받으면 자기는 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에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인도라고 그러는데 인도하는 것이 좀 지연될 수가 있다. 소유권 취득도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도하는 것도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처럼 쉽게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나 취하가 발생을 해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꼭 구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자, 좋은 경매 부동산이 나와서 내가 열심히 가서 조사하고 또 입찰까지 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또 취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가서 조사하고 입찰하려고 보니까 입찰하는 날 경매 날짜가 뒤로 연기된다든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조금 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 가격을 매매 거래할 때 10% 내고 조금 뭐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중도금 내고 또 뭐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잔금 내고 이렇게 보통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10%, 매수 신청 보증금을 10% 내고 그 다음에 낙찰받은 날로부터 한 달 보름 이내에 나머지 90% 잔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봤고요. 경매 관련 법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관련 법률은 민사집행법이 가장 그 경매에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민사집행법의 2편은 강제집행, 그 다음에 3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사표는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놔서 경매에 관련 직접적인 법규는 민사집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와 관련해서 또 주변 법률들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 법률이 민법의 물권편,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권리들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물권에 대한 권리 민법의 물권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 법률을 좀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건물이든지 주택이든지 하여튼 그 건물 상가나 주택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관계라든가 임대차에 관련된 법률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경매의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법률이 주변 법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부동산 등기법, 또 건축법 이런 것들이 경매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이 밖에도 이제 관련된 법률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그 강좌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자, 경매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고요. 민사소송법이 1960년 4월 4일 날 제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경매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2월 15일 다시 경매와 관련된 것을 떼어내서 경매법으로 다시 만들었죠. 자, 이 법이 계속 만들어서 쭉 진행이 되다가 1990년 9월 1일 날 경매법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다시 민사소송법으로 합쳐졌는데요. 합쳐졌다가 이제 IMF 이후에 민사집행법이 2002년 7월 1일 날 제정돼서 경매법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월 1일이니까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이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경매에 대한 경매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의 첫 번째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용어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